오늘의 플러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네네. 취임 직후 행보나 발언 아마 모니터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도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예. 가장 큰 이유가 혹시라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한테 가장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건 이민이나 이런 쪽보다는 네. 감세하고 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세 관련된 내용이 나오나, 그리고 이제 감세가 만약 잘못되면은 금리가 뛰어 올라갈 테니까요. 예. 그다음에 관세 관련으로 해가지고 혹시 우리한테 영향을 줄 만한 소식들이 들려올까? 그리고 여기서 관세에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보편 관세가 나오게 되면은 예.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다 해당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 보편 관세 쪽을 좀 과격하게 밀고 나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감세나 관세 쪽이나 네. 관세에 대해서는 멕시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고, 여기 이제 오늘 아침이죠.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된 정도. 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다른 국가에 대한 보편 관세 쪽으로의 진행은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데서도 그 연설할 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표정이 되게 어두운 걸로 보였는데 아마 이제 트럼프의 마음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 게 여러 가지 쌓인 것도 있었겠지만 1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왔었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예. 일단 첫 번째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오바마 정권에서 재정 적자를 많이 줄여놨어요. 예. 그럼 감세를 하기 훨씬 편했겠죠. 그 두 번째는요. 달러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이런 데서는 사실은 관세 같은 거 함부로 때렸을 때는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해질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물가가 별로 높지가 않았어요. 네. 그럼 관세를 때리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올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뭘 하려고 해도 음. 재정 적자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경단이 활동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 예. 금리 올라가고요. 예. 그 이제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달러 때문에 여기서 관세를 부과해서 강달러가 더 심화되면은 이게 오히려 관세 부과도 큰 효과가 없어지는 문제들도 생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물가까지도 발목을 잡는 상황이니까 아마 좀 되게 고려 사항이 많았겠다, 고심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점진적인 행보 쪽에다 포커스를 두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도 4.8까지 올랐던 게 지금 보니까 4.5 정도 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도 한때 높을 때는 1,485원 네. 그렇게 갔었는데 작년 말에요. 이게 지금 그래도 많이 내려와가지고 1,430원대 초반 이렇게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진짜 걱정했던 관세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생략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지금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트럼프 1기 때와 다른 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관세 부과를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 등 트럼프 캠프에 있던 많은 인사들이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네네. 관세는요, 협상의 수단일 뿐입니다. 네네. 실제로는 그게 협상 카드죠.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관세가 더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저는 일단 방향은 예. 확대 적용되는 쪽에 방향을 두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거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관세 함부로 못 때릴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쪽보다는요. 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스티브 배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도 이제 그 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ERS를 신설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의 국세청이 IRS지 않습니까? 그 I가 인터널인데 그 I 대신에 엑스터널이라고 해가지고 ERS를 신설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걸 왜 신설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예. 무언가 관세를 매길 때 촘촘하게 부과하겠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움직이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구가 생긴다는 거는, 별도 기구가 생긴다는 건 거기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 기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럼 아마 거기에 굉장히 촘촘하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할 거고요. 예. 이번에 관세를 때리는 대신에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보편 관세로 한꺼번에 때릴 거면 굳이 난사를 할 건데 왜 조사를 합니까? 그렇네. 그냥 쏘면 되는데. 예. 그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예쁜 애하고 미운 애를, 고르는. 그렇죠. 그러면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차등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그 일각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편 관세면 다 같이 20% 맞으면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아, 동일 적용이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레버리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예. 20%를 다 때린 다음에 예. 각국이 협상안을 가져오는 거죠. 네.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가져오게 되면은 그 20%에서 그거를 낮춰줄 수도 있겠죠. 아. 오늘 아침 보시면 이제 참 흥미로운 게 중국한테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지금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의 이제 그 부총리쯤 되는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연설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무역 전쟁이라는 거 이런 건 모두한테 루즈루즈 게임이다. 모두가 네. 지는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도 소비 신장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럼 다른 나라가 어딜까요? 특정 지칭하진 않았겠지만 예. 미국이겠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협상안을 미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바로 오늘 아침에 그걸 때려요. 10%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사줄 거 고민할게요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10% 관세 때릴 수 있습니다. 2월 1일 날까지 이렇게 예. 얘기하죠. 그 얘기는 협상안 가져오라는 얘기로 들리죠. 예. 구체적인 거 가져오시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저희 오 단장님 잘해드릴게요 이러면 제가 뭘 할 건지 가져와라. 2월 1일까지 가져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렇네요.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요. 협상을 위한 카드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협상을 하다 보면은 더 좋은 협상이 되고 별로 안 좋은 협상이 되면 맥스가 20%인 관세가 어떤 나라는 7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5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15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차등 관세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그들 사이에서의 경쟁도 생겨날 거지 않습니까? 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치킨 게임이 돼요. 그렇네요. 죄수의 딜레마가 되거든요. 예. 죄수의 딜레마는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불면 1년, 저쪽은 불었는데 내가 안 불면 5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둘 다 불게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죄수들 둘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 구조가 네.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사주는 그렇죠. 케이스니까. 예. 그러면은 관세가 차등 관세가 된다고 하면 서로 저쪽보다 낮은 관세를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왕 맞더라도. 예. 교수님이 한 10% 받으시면 제가 한 5% 받으면 그게 더 유리해지잖아요.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면 협상이 되게 치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ERS에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걸 디자인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점진 관세를 때리겠다. 이건 점진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물가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씩 올리게 되면은 네. 월별로 그러니까 먼스 바이 먼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분기 바이 분기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됐었을 때는 단숨에 끌어올려 가지고 물가를 탁 튀게 만드는 이게 지금처럼 다들 이제 기대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바라보면서 기대가 12월 달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어요. 크게. 꽤 높게 뛰었거든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은 당장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물가가 앞으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기대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관세를 실제로 때려버리잖아요. 그것도 세게 때리면 탁 튈 수 있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 뭐냐면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그 예고편을 막 틀어주면 상대가 불안해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죄수의 딜레마를 강화하면서 거기서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몰고 가려고 하겠죠. 예, 그게 아마 이제 지금 그래서 관세는 때리는 게 맞고요. 협상의 레버리지 카드다 동의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네. 예, 근데 다만 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제대로 기획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이 좋은 카드 다 망쳐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부작용도 커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취임사에서 관세에 대한 내용을 대폭 뺐던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의 카드로 자칫 잘못 이용했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고도의 계산까지 있었군요. 네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트럼프 1기 때 물론 트럼프 1기 때 관세 부과했던 양과 정도 이거는 2기 때와는 분명 다를 수 있겠지만 네. 트럼프 1기 때도 분명 관세를 무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트럼프 1기 때 정작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요즘 드는 얘기가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면 미국의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고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런 수치가 반영이 돼 네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 1기 때는 왜 관세를 부과했는데 물가는 안정됐고 그럼 지금은 왜 오르는 거냐? 지금 오르는 게 맞긴 하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네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제 트럼프 일기 때 4년이죠. 임기 4년이죠.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평균이 1.9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뭐가 들어가냐? 2020년이 들어가요. 예. 2020년은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아. 디플레가 바닥까지 내려갔죠. 예. 물가가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음.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인플레 언급할 수도 없죠. 그렇네요. 그 코로나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스크에 대해서는 중국한테 수입하는 거 관세 풀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예. 그 검토했었습니다. 실제 시행했었죠. 몇 개의 항목은 풀어줬잖아요. 그거 관세. 예, 그렇게까지도 갔었죠. 그래서 그 2020년에 디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건 1번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트럼프 일기 때 들어올 때가 2016년인데 네. 그때가 얘기 나왔던 게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입니다. 네. 우리 봤잖아요. 일본 보시면 아베노믹스로 그렇게 들이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그래요. 그 고질병이 되면 그렇습니다. 예. 웬만큼 뿌려도요. 금방 무너져. 이런 기대가 되게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의 환경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장기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던 환경이다. 요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물가가 안 오른 게 아니고요. 2018년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위로 올라왔어요. 미국도. 예. 그때 뭐 했냐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합니다. 2015년도 12월, 2016년도 12월, 그다음에 2017년도에 3번, 18년도에 4번 했거든요. 예. 2018년도에 4번 금리 인상을 하니까요. 시장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예. 전 세계 주식이 무너졌고요. 그래도 잘 버티던 미국 증시가 4분기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려 가지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렸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닥에 있던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이런 걸 하면서 끌려 올라오기 시작을 했을 때 위에서 딱 금리 인상으로 제어를 해버렸던 예. 거죠. 그때는 약간의 금리 인상으로도 이걸 제어할 수 있었던 게 지금하고 다른 건 지금은 너무 많은 돈을 풀어준 상태에서 그걸 제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만치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좀 사뭇 달랐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력이 디플레이션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네. 웬만한 거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웬만하면 디플레이션이니까. 네. 탁 튀어오르면 인플레이션 탁 튀어오르는 게 있으면 이건 금리 인상으로 찍어 눌러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됐는데 네.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를 넘은 게 21년도 3월입니다. 네. 그럼 올해 3월이 되면 4주년 기념일이거든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을 4년 동안 앓으면 그렇네. 이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네. 이번에 인플레 고착화네요. 지금 저성장 저물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요즘 하는 얘기가 이제 중물가 뭐 중금리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고착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게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게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형성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기 시작했는데 권투 경기 했는데 1라운드에 잼 맞는 거하고 13라운드에 서 있기도 힘들 때 잼 맞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인플레이션의 기대감이 커져 있는 지금 13라운드인데 여기다 대고 툭 치잖아요. 예. 그럼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크게 자극이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걸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경계를 할 겁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기조는 사실 저금리로 경기 활성화를 네. 굉장히 선호하는데 네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미국이 연준의 기준금리 흘러갈지 궁금한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관세부가 한다. 그걸로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더 생겼고 그러면 인플레이션과의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지금 상태로 동결한 수준으로 오래 지속되거나 아니면 자칫 다시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금리 기조가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금리 기조로 돌아서거나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연준에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네가 해. 할 수 있는 임명권 있는 사람인데 그럼 자기한테 우호적인 약간 뭐랄까 완화적인 금리 기조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로 좀 판을 깔아서 금리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관세와 상관없이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후자처럼 예. 기준금리를 물가가 높은데도 기준금리를 함부로 인하하잖아요. 우리는 터키에서 그 에르도안 정권에서 그 케이스를 봤던 겁니다. 지금 예. 금리 인상했거든요, 다시. 네.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이 물가가 올라오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 키워요. 그럼 물가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나중에 못 견디고 끌어올릴 거야 금리를. 그러면 장기금리가 뛰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단기금리를 끌어내리더라도 장기금리가 높아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도 알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마지막에 딱 그 바이든 행정부가 낙선이 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도 그 인플레이션을 테이크하고 갈 건가라고 하면 이걸 갖다 괜히 불쏘시개로 지지는 일은 하면 안 되죠. 예. 이번에 이제 그 전미경제협회 거기서 했던 회의에서 버냉키 예전 FRB 의장, 페드 의장이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 네. 자기가 봤을 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신에 뭐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냐면
연준에 대해서 과도한 간섭을 하게 됐었을 때는 그거는 시장의 인플레이션 파수꾼을 갖다가 발목을 묶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 심리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굳이 인플레이션을 키우면서 연준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예. 그렇게 강한 수를 둘 것인가. 만약에 여기서 장기금리까지 누르면 되지 않냐 그럼 양적 완화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양적 완화까지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에 풀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남아있는 데에서 기름 붓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뭐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저기 사실은 오자마자 파월 의장 자른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말 바꿨잖아요. 예. 그대로 연임 그냥 임기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임명됐었던 연준 위원 중에 미셸 보우만 같은 케이스는 금리 인하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온다고 해서 연준한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인데도 막 잡아 내리거나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이제 이걸 물어보신 건데 아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나 아니면 선물 시장에서 나와 있는 연준 금리 인하 확률이나 이걸 보시면서 따라가셨으면 굉장히 지난 3년간 힘드셨을 거예요. 예. 왜냐면 계속 바뀌거든요. 예. 그럼 말을 왜 이렇게 바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요. 예. 뭐냐면 뭐 이제 연내 2번밖에 못 내릴 것 같아. 이런 가정은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졌을 때라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만약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안 할 것 같아 이러면 야 그럼 고금리 고착화네? 이러면서 시장 금리가 확 올라가요. 네. 다른 나라는 금리 낮은데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강달러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강달러의 고금리를 테이크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약한 자국 통화의 저금리를 테이크하거든요. 예. 근데 직관적으로 보면 금융시장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좋겠습니까? 약달러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약달러가 좋겠죠. 그리고 내수 입장에서는 고금리가 좋을까요? 저금리가 좋을까요? 저금리가 저금리죠. 좋죠. 예. 근데 고금리하고 강달러를 테이크하고 있고 네. 상대국 미국 이외 국가들은 지금 졸지에 자국 통화 약세 앤드 저금리를 테이크하고 있거든요. 네.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거 한 5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어딘가에서 그러면 벌어지겠네요. 벌어질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 이걸 계속 감내하면서 가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들어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미국은 감내할 수 있다고. 네. 미국 경제 얼마나 튼튼한지 아냐고. 예. 근데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 금리가 계속 높았던 게 아니에요. 예. 잠깐 보시면 미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몇 번 나왔었거든요. 예. 미국 금리가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4.6인가까지 올라갔었던 2022년 11월에 예. 경기 침체 확정 이런 얘기 했었어요. 100%다 이러고. 예.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해야겠네 하면서 23년도 9월부터 200bp 인하할 겁니다.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게 첫 번째 경기 침체론 앤드 피번론이었습니다. 네. 근데 막상 금리 인하할 거라고 하니까 미리 시장이 움직여가지고 환호를 하면서 국채 금리를 3.6까지 밀어내리고 약달러가 와서 환율이 1,200원대로 들어왔어요. 예. 금리 인하도 안 했는데 약달러의 저금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국 주식시장이 또 좋아지죠. 예. 그리고 미국 경기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금리 인하를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23년도에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겠네 이랬더니 또 국채 금리가 확 끌려 올랐어요.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23년 10월에 국채 금리가 10년짜리가 5%를 때려요. 예. 그랬더니 이제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11월부터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예. 그래서 12월 달부터 금리 인하 준비한다. 이렇게 하니까 작년 초에 미국 연준이 7번 인하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또 3.6까지 내려와요. 그렇죠. 그랬더니 약달러의 저금리가 되면서 또 미국 경제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쫙 끌어올렸죠. 근데 물가 또 자극하니까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없었잖아요. 7번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랬더니 작년 7월 8월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미국 경기 침체 온대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 많이 해야 될 거고 2%까지 낮춰야 될 거고 이거 심각하다고. 그랬더니 2%까지 낮춘다는 얘기하는데 일본이 금리 올리니까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보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2년 11월, 23년 10월, 24년 8월 미국 경기 침체 얘기 나오려고 할 때마다 고금리와 강달러가 있었습니다. 하나 다시 여쭤보면 만약 고금리와 강달러가 다시 만들어져서 오래 가면 또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으세요? 또 반대로 금리 인하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가 경기 침체 얘기 나올 수 나오겠네요. 있겠죠. 그럼 금리 인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 또 나오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모든 건 상대적인 거더라고요. 예. 절대적인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참 이게 복잡한 다차 함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반복되는 걸 보니까 나름 시사점이 확실히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트럼프가 싫어하는 무역 적자, 사실 자국 화폐가 강달러, 그러니까 자국 화폐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그러면 트럼프는 자기가 싫어하는 무역 수지 적자 이걸 해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면 트럼프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다 죽고 미국만 살겠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 되게 위험한 생각 중에 네. 하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2018년도도 말씀드렸었는데 예. 2018년도에도요. 전 세계 주식시장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 다 무너지는데 미국만 날아갔어요. 그래서 역시 미국만 산다 그랬는데 18년도 4분기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S&P 500하고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주가 빠질 때 그때 달러가 같이 빠져요. 예. 진짜 신기한 케이스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서요. 예. 이제 그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 건데 미국이 혼자 살아남긴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대규모 무역 적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미국도 결국엔 누군가 사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 죽었는데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엔 누군가한테 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상대가 안 사고 자꾸 미국한테 물건을 팔기만 하는 거예요. 수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더 쌓이죠. 그래서 이거 왜 자꾸 무역 적자가 쌓이지?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그래요. 내수가 강해서 내수 네. 소비가 워낙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결국엔 다른 나라는 힘이 없고 미국한테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미국이 과소비를 해서 무역 적자가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이렇게 빚이 많이 늘었어? 이러면 개인들의 상황에서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어? 이러면은 제가 좀 많이 썼네요. 보통 이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좀 이 마인드가 달라요. 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썼어 이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팔았지? 딱 이러는 거죠. 예. 누가 판 거야? 이건 뭔가 불균형이 있다고. 나처럼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빚을 질 정도면 저쪽에서 트릭 쓴 거밖에 안 된다고. 그 트릭 중에 하나가 환율인 거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럼 환율을 쓰면서 트릭을 쓰니까 관세를 때리겠다는 건데 네. 일기 행정부 때 봤거든요. 전 세계가 뭘 봤냐면은 미중 무역 전쟁을 할 때 보니까 관세를 계속 그 관세를 때릴 때마다 환율을 그만큼 절하해 버리면 예. 이쪽에 몸이 달아버리는 거거든요. 미국 쪽이. 네. 그걸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각국도 그 관세 때리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 때리기 전에 미리 환율을 절하해 놓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들어오기 전하고 보면은 트럼프 당선됐잖아요. 11월 5일 날 당선됐을 때 대비해 가지고 환율이 전 세계적으로 6, 7% 정도 뛰었어요. 관세 5% 때린다고 하면 5%만큼 이미 희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통화를 절하해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럼 달러 강세라는 게 미국 경제 입장에서도 과연 좋겠는가? 그럼 관세를 때린다는 게 과연 미국 경제한테도 좋은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얘기하는 게 그거죠. 강달러로는 굉장히 미국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라이트 하이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뒤에서 조정을 하겠죠.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달러가 너무 강하다. 네. 달러 강한 이유를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미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맞다. 예. 그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국가가 더 트릭을 써가지고 자국 통화를 더 약세로 만드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ERS 말씀드렸었는데 예. 엑스터널 레비뉴 서비스죠. 그러니까 해외에 대해서 관세 같은 걸 부과한다는데 거기서는요. 엑스터널은요. 관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나요? 또? 뭐가 있냐면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죠. 예를 들어서 예. 해외에서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할 때 금융 투자라는 방법이 있고 예.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해서 공장을 짓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공장 지을 때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에 세금 때릴 수도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국경을 넘을 때 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 수수료를 내라 이제 이런 예. 거죠. 예.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거잖아요. 아니 미국이 자국에 투자하라고 웰컴 투 USA 이러는데 갑자기 웰컴 투 USA 그 들어가자마자 입장료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본이 넘어갈 때 금융 투자를 하잖아요. 금융 투자에 대해서도 들어갈 때 수수료 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5% 먹어야겠네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 남아 있으면 3% 주지만 미국에서 5% 주는데 예. 미국에서 토빈세를 3% 때려요. 예를 들어 예. 숫자는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그냥 가정을 해서 그러면은 한국에 남아 있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럼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줄어들어요. 그럼 미국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면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상당 수준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들어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막 미국으로 너무 많이 몰리는 것들
근데 어쩔 수 없이 몰리는 것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습니까? 음. 수수료 받으면 많이 들어올 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식당을 하는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요. 예. 그럼 입장료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흑자를 늘리려면 그래서 이제 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 토빈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라이트 하이저도 그렇고요, 스티브 배넌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채를 살 때 수수료를 내라. 예. 그 저기 스티브 배너는 되게 멋있는 표현을 했는데 황금성에서 무언가 이벤트를 하고 싶으면 입장료를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멋있더라고요. 예. 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제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만약에 네. 토벤세 같은 걸 때리게 되면 그럼 거기엔 달러 약세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달러 약세를 통해서 이제 무역 기조를 갖다가 뒤집어 엎을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네. 두 번째는 라이트 하이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븐 미런이라는 사람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가신인데 그 사람도 이 조언을 할 때 마러라고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네. 마러라고가 이제 트럼프의 별장이잖아요. 그 마러라고 합의가 사실은 플라자 합의 2.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교수님이 이제 다른 국가면 예. 저희 관세 20%요. 딱 이렇게 네. 때리는 거죠. 예. 관세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럼 통화 절상하세요. 음. 이런 거죠. 그럼 통화 절상을 하실래요? 아니면은 관세를 관세 맞으실래요? 맞으실래요? 예. 고르시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은 통화 10% 절하하고 절상하고 관세 5%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뭐 이제 농담입니다. 협상이 되는 거죠. 협상이 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관세로 상대를 압박하는 상태에서는 통화 절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스티브 미란이. 네, 네. 물론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건 본인도 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라이트 하이저도 그렇고 스티브 미란도 그렇고 이게 교차점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미 내부에서는 고려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물론 플라자 합의처럼 진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일정 수준 달러 강세의 방향을 갖다가 바꿔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상대국한테 얘기하는 거죠.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드시죠. 왜냐하면 상대국이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예.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드신데 달러 약세로 자국통화 강세를 받아들이시면서 예. 우리 관세도 좀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시냐. 통화 절상하시죠. 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괜찮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괜찮은 드는데 딜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도 딜을 네. 하자라고 해서 마로라고 합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옛날 플라자 합의하고 다른 건 전 세계 통화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예. 외환 시장의 자금 규모도 그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이런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환율을 갖다가 움직이려면 상당한 노력과 기획이 필요할 겁니다. 이거 아마 되게 신중하게 움직여야 될 텐데 네. 어쨌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풀 수 있는 걸 좀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설명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네.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도 달러 강세 기조가 훨씬 더 공고해지고 있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앞으로 트럼프 때 더더욱 달러 강세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고 환율이 뛰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하고 무역 단절에 가까운 조치를 했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네. 미리 선주문을 하다 보니까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달러 강세로 돌아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단장님은 그런 요인들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미리 많은 국가들이 자국 화폐 가치를 살짝 평가 절하해 놨다. 아니면 달러 강세를 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 면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인위적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도 환율 전쟁을 할 때 예. 전쟁 해야겠어요 이러면서 하는 쪽은 없죠. 별로 없어요. 근데 예. 이제 환율 전쟁이 그렇게 몰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국가든지 수출 아니면 내수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수출로 성장하는 국가 입장에서 보니까 트럼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만 놔둘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보나마나 수출 성장이 꺾일 거지 않습니까? 관세를 그렇죠. 때리면. 네. 그럼 내수에 포커스를 둬야죠. 네. 침체돼 있는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경제가 강해요. 네. 여기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예. 그럼 저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인하를 하면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전쟁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에 관심이 없더라도요. 네. 자국 그렇게 금리를 되는구나. 인하하게 되면은 글로 몰려가게 되죠. 예. 왜냐하면 미국과 온라인을 맞추지 않고 내 나라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예. 당연히 통화에서 외환 시장에서 반응이 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로 피치를 올리고 있어요. 예. 뉴질랜드도 지금 금리 꽤 많이 인하하고 있고 캐나다도 B컷 인하했거든요. 네. 거기 다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기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져서 자국 내수 소비 경제라도 살려야 되니까 금리를 인하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혹시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작년도 10월, 11월에 연속 인하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1월 달에는 인하를 하지 않았지만 2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외환 시장만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환율 전쟁을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인위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움직인 거니까 그게 이제 강달러를 더 몰아가는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네. 생각보다 그만큼의 만약 프레스를 주지 않는다면 네. 그만큼 줄 줄 알고 미리 가서 확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네라고 하는 순간 그만큼은 아니네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오버슈팅 돼 있던 것들은 되감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보시면은 환율이 1,485원까지 갔던 게 1,430원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 좀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오버슈팅된 것들이 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좀 과하게 갔다가 되감겨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걸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 네. 합니다. 뭐 트럼프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 미국의 무역 수지 가장 크게 흑자보고 있는 나라이겠죠. 네. 중국. 지금 상황은 어떻고 트럼프 2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죠.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작년에 중국 수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특히 11월, 12월 수출이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 막판에 그렇죠. 아주 좋더라고요. 밀어내기 많이 네. 했죠. 왜냐하면 이제 관세 때리기 전에 미리 땡겨야겠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 그나마 1, 2월 수출은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도 중국 수출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 경기가 침체 일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비가 침체지만 중국도 소비가 그닥 좋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연초에 나와서 하는 얘기 중에서 보통 다 화이팅 이랬는데 이번에는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시진핑 네. 주석 입에서도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전향적으로 부양책들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게 팩트고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뭐 오늘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지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화두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 하면서 지금 10%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저기 첫 번째로는 중국 관련해 가지고 그 관세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일 먼저 좀 그려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도 미국발 악재들이 있지만 내부도 좀처럼 이게 뭔가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중국은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 저금리 기조라든가 안정적인 금리 상태 이게 유지된다. 그냥 그리고 또 심지어 유동성까지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 이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네. 지금 중국에서도요. 전향적으로 방향을 바꾼 게 예. 내수 경제를 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내수 경제 그게 미국 입장에서도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네. 중국이 내수 소비가 살아야 미국 물건을 사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도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갖다가 3%에서 4% GDP의 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일단 그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게 거의 13년 만에 변하거든요. 13년 전이면 2011년에 중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과잉 투자 때문에 고민할 때였어요. 예. 너무 많이 투자가 일어나다 보니까 경기가 과열됐었거든요. 그래서 11년도에는 그걸 갖다 중립적인 기조로 통화 정책을 갖다 약간 긴축적으로 갔다가 요걸 갖다 13년 만에 온건한 완화로 바꿨어요. 네. 이 얘기는 적극적으로 통화하고 재정에서 지원이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재정의 지원도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이구 환신처럼 과거에 옛날에 쓰던 물건을 가져왔을 때 보조금을 주면서 새 걸로 바꿔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부터 이제 부양책을 좀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중국의 부양책을 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보다는요. 여기서 막 계속해서 추락한다는 것들보다는요. 어느 정도 중국 그 성장을 갖다가 내수 성장 쪽에서는 모멘텀을 주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일본의 중앙은행의 의도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금리 기조를 도대체 무엇 목적으로 하는 건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도 자꾸 엇박자가 나는데 일본의 금리 기조 2025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을 하기 직전에 예. 변화를 좀 준 게 이거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무서워하는 건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디플레이션 위협이 커지는 게 1번, 두 번째는요. 지난 8월에 봤던 것처럼 엔캐리가 청산되는 거 2번,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요. 금리 인상을 그냥 툭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깜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엄청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고를 하고 시장의 간을 봐요. 시장의 간을 봤는데 별거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지지난주부터 뻐꾸기를 날리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총재, 그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고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예. 그날 정부 관계자 나와서 일본은행의 의견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에다 총재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이번에는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날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어느 정도는 픽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1월 금리 인상 가능성 굉장히 높이는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엔화가 소폭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금리가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최근에 좀 빠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우리 엔화는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화가 미국한테 약세, 할 말이 있는 그렇죠. 거죠. 미국한테 할 말이 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은 예고편을 먼저 틀어줍니다. 예. 왜냐하면은 작년 8월을 봤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꼼꼼히 알고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지 않다.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가치에 따라서 나름대로 크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본의 리딩 컴퍼니들, 대기업들하고 중소기업들은 엔화에 따라서 희비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죠. 예. 엔화가 약세면은 수출이 잘 되고 수출에 의존하는 일본의 대기업들은 좋은 환경인데 네, 그렇죠. 일본의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엔화가 약세면 본인들 물가만 압박되는 요인이 그렇죠. 되고 네네. 그래서 항상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의 손을 좀 전례를 봤을 때 많이 들어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엔화 강세를 선택하려는 기조가 네네. 그러면 지금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 최근 정치권의 어떤 뭐랄까요 불신도 높아졌으니 이 사람들을 내부에서 어르고 달래려는 목소리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도 하나 보여줄 수 있는 제스처가 되는 거네요. 두 가지가 같이 되겠죠. 이게 지금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게 커요. 예. 그래서 일본 은행이 구내식당에서 일본 쌀을 못 써요. 음. 너무 비싸져서. 그래서 네. 대만 수입쌀을 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일본 은행이 뭐라고 했냐면 작년 여름에 이거 지금 쌀 가격 폭등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다. 네. 저 4분기 되면은 쌀 가격 안정될 거야. 이렇게 일본 은행이 얘기했는데 예. 지금 일본 쌀을 못 써요. 일본 은행이. 예. 그거 그래서 한번 그 비난이 한번 나왔거든요, 언론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일본 은행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되게 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임금 인상률이 달라요. 우리는 통으로 뭐 4% 올랐다, 5% 올랐다 이렇게 보는데 예. 대기업이 더 많이 오르고 중소기업이 더 적게 오르죠. 왜냐하면 대기업 쪽이 엔화 약세의 수혜를 더 많이 보니까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요, 중소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예. 오히려 실질임금이 줄어든 면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 물가는 똑같이 올라가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서민 경제가 더 팍팍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서민 경제에도 포커스를 두면서 네. 대외적으로도 할 말을 만드는 것들. 이 N 강세가 물론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은 N 강세에 대한 필요성이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컨센서스를 얹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상황, 중국 상황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갑자기 저는 그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다 듣고 났더니 한국은행 총재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방금 말씀드렸던 논조라면 우리도 미리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우리 원화 가치를 좀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관세 세게 때리지 마시고요. 저희는 할 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올리진 않더라도 기준금리를 유지하려는 니즈도 있어 보이고요. 네. 반대로 내수 경제 지금 너무 안 좋은 걸 생각하면 하는 총재도 이번에는 저희가 한 텀 쉬었지만 다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수 생각해서 금리 인하했다가 야 니들 뭐야 니네 원화 가치까지 약세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 소리 더 들으면 된 소리를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한은의 금리 기조 2025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야 될까요? 일단 저 전자의 케이스는요. 일본 같은 케이스 우리를 비교하기 어려운 건 예. 일본은 우리가 금리 그렇게 많이 인상했던 2022년에도 마이너스 금리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인상을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비교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여기서 금리 인상을 선택한다.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다른 나라가 다 자국 통화를 절하하고 있는데 네.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럼 우리가 절상을 선택하면 음. 금리도 인상하고 통화도 절상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니까 내수가 힘들어질 거고 통화가 절상이 되니까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무리 물가를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논하는 거는 좀 언감생심인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동결이냐 인하는 이제 이 부분인데 네. 우리도 지금 원래는요 일반적으로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려면 금리를 미국하고 온라인을 맞춰야 돼요.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도 우리가 내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왜 그러냐면 내수의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 경기를 좀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러면 너네만 지금 그럼 이게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예. 너네만 원화 약세 가는 거야? 라면 말이 틀리죠. 왜? 예. 다른 나라도 다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우르르 건널 때 예. 무단횡단을 할 때 50명이 같이 무단횡단하면 그럼 건들만 잡기가 하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환율 전쟁을 동시에 치고 나가니까 이럴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는 다른 국가들, 미국 이외 국가들이 하고 있는 의도적인 환율 전쟁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네. 결국에는 환율 전쟁 기조하고 어느 정도는 온라인 좀 맞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튀어나온 못이 되지는 말자 그런 전략이 그렇겠죠.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종합했었을 때 네. 우리나라의 2025년도의 환율도 야 이게 예전 같은 저환율은커녕 1,300원대는 안착할 수 있을지도 저는 퀘스천 마크로 들리기도 하는데 네네. 환율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근데 뭐 제가 환율의 레벨을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워낙에 변동성이 예. 높다 보니까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1,485원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결국에는 외환 시장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도 있지만 예. 각국이 갖고 있는 정책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갑자기 중국 관세 10% 때렸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무언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언제 나올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요 외환 시장의 수시 변동성이 되게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향성을 베팅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과민 반응을 보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게 되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는 말씀이 일단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의 레벨의 부담도 존재하지만 언제든지 다른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외환시장에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네.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달러를 뭐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높은 그런 미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환율 시장도 변동폭이 크고 네네.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투자를 더 주저하게 만들 요인이면 네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증시라든가 이런 거에도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율이요 너무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됐었던 때는 그때는 예. 자산 시장 역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방에서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툴을 쓰면서 예. 환율의 상승 속도를 갖다 조절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환율이 내려올 때도 너무 빠르게 내려왔을 땐 다른 나라하고 이게 속도 조절을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되니까 변동성이 수시로 높아질 때마다 그 변동성을 누르려는 움직임들이 좀 같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갔다가 변동성 조절 때문에 그러네. 밑으로 끌어내리는데 거기에 당하는 경우들도 예. 생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의 레벨을 보면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원리 못지않게 시장의 개입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